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앞에 좀 사설이 길었네요. 예,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를 되게 많이 영화야 뭐 우리 사회에서 되게 쉬운 취미니까요. 네네. 한 10,000원 내면 한 2시간 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올 한 해는 영화가 그닥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 너무 왜냐면 시장이 더 영화보다 드라마틱해서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재난 영화 수준이네요. 그렇죠. 뭐 네. 재난에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것 같은 일도 네.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대체로 좀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를테면 뭐 인플레이션, 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40년 전에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고요. 또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오는데 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 하락도 또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만은 뭐 우리 시장이 과거에 베어마켓 가면 80년대 이후로 약세장이 이번이 한 8차 약세장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7차례의 그 약세장에서의 평균 하락률이 50%였습니다. 50%. 근데 이번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 말 저점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한 35% 정도 떨어졌으니까 네. 실은 뭐 과거의 경험치 안에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한 조정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매를 맞는 건 늘 힘든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올해가 좀 이례적이었던 거는 요즘 뭐 증권회사들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구조조정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96년도에 증권회사 입사한 이후에 한 4, 5년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돈 못 벌면은 이제 제가 일하는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는 영업 부서가 아니니까 뭐 다운사이징하고 구조조정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난 10년을 한번 복귀해 보면 중간 턴 없이 2008년 이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 2008년 이후 처음 나타나는 일이에요. 네네. 통상적인 사이클로 보면 중간에 뭐 베어마켓이나 좀 구조조정이나 이런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뭐 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작년 7월 이후 경험하고 있는 주가 조정 강도가 2008년 이후 이런 조정 강도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코로나 때 떨어졌지만 그건 뭐 한 달 반짜리 짧은 조정이었고 네. 그랬죠. 뭐 이렇게 30% 넘는 작년 7월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은 거는 2008년 이후 처음이고 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한 11개월 조정받고 말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세게 밀렸지만 조정 기간은 지금보다 짧았는데 뭐 작년 7월부터 1년 넘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돌아가려 그러면 IT 버블 붕괴 직후인 20년 네.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좀 뭐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만은 약세장에 대한 경험치가 최근에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안 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올해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사업개미들이 많이 물려갔던 빅테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월마트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우리가 알만한 전통 산업의 주식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밀렸습니다. 네. 월마트는 지금 신고가고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밀렸으니까 참 시장에 영원한 승자도 없고 늘 돌고 도는구나 이런 느낌을 올해 또 받았습니다. 네. 올해 시장 뭐 찬찬히 말씀 주시긴 했는데 사실 올해 시장을 보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한때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이제 박스피라는 그런 어떤 네. 좀 오명을 썼다가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 거친 이후에 막 3,000포인트 이상 넘어가면서 이제 한국 시장도 정말로 이제 뭔가 새로운 한 단계 더 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를 보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예, 이러면은 네.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면은 언젠가는 수익을 낸다 하는데 이거 2,400이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게 썩 성과가 좋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시장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그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이거든요. 아, 2007년도에 2,000포인트 네. 처음 갔나요? 근데 그렇죠. 15년 지나서 2,400이니까 네. 주식이란 거는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긴 한데 또 약세장도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뒷걸음질 치면 정말 주식이 장기 투자의 대상으로 맞는 거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보통 사람이야 뭐 그럼 들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팔 때가 중요한데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뒷걸음질 치면은 좀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2007년도에 처음 2,000을 갔고 10년 전쯤에 2012년 12월 초쯤에 종합주가지수가 한 1950포인트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400이 채 안 되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연평균으로 보면 2%가 조금 안 됩니다. 코스피가.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주식이란 게 위험 자산인데 이 연평균 2% 성과라고 하는 거는 물론 배당이 빠진 거지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니까 배당 수익률을 더하더라도 한 3% 남짓의 수익률이니까 정말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길게 보면 되긴 됐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우리가 1,000포인트 처음 간 게 1989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운드 넘버로 2,000포인트 갔던 게 2007년, 18년 걸렸고요. 2,000에서 3,000 갔던 게 우리가 2021년도에 3,000 갔죠. 네. 그러면은 거기선 14년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국도 우상향하는 증시인 건 맞는데 밀리면 푹 밀려버리고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바이앤홀드가 맞는 시장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최근에 이창환 총재가 국회에서 그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쯤인가. 거기에서 보면 산업 재편을 해야 된다. 그 산업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2001년 이후 WTO 체제 오면서 너무 호황이 되어서 우리가 구조 조정 해야 되는 시점을 한번 놓쳤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산업 사이클 중심 그러면 뒤집어 보면 대주 중심의 주식시장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오늘도 동국제강이라는 회사가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회사를 세 개로 쪼갭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 주주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뉴스거든요. 계속 최근에 인적 분할을 한 거 보면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안전 팀장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주주 지분이 낮은 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지금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그 지수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만 시가총액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너무 속마음으로는 좀 거칠게 표현하고 싶지만 방송이니까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세요. 네. 아니 너무 거칠어. 그래요? 이게 산업 자본의 자본 조달 창고까지 되는 건 좋은데 아니 이 사람들의 무슨 뭐라 그럴까 그 욕구만 채워주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그 정말 뭐 땔감만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아니냐.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3월에 시가총액 900이었어요. 그때 집값에서 1,450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1,000포인트 올랐는데 지수가 2배가 못 올랐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은 2배가 훨씬 더 넘었어요. 네. 1,800조 정도. 네, 지금 1,900조 수준에 육박하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는 지수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보 됩니다. 이런 얘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난 19년 이후로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없는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각도기님 이 얘기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나 다우 차트 보면은 계속 막 우상향 하잖아요. 네. 거기도 분명 기업 공개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상장이 되고 할 텐데 네. 거기는 그렇게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갇혀 있는 음.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할 수 이게 있지 않을까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나라가 올해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에 돈을 몰아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존재의 의미는 결국 기업들에게 양질의 자금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즉 공급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한국 시장은 그런 기능을 잘 하는 건데
미국은요.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기업 중에서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 이런 회사는 40년 연속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가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이 없어요.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자본 잠식은 기업이 영업을 하게 되면 꾸준히 뭐 세금까지 다 내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 주고 남은 거는 유보라 그래서 흑자 기업은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아는 경제학의 상식인데 네. 이런 기업들은 흑자를 내는 기업인데 왜 자본이 없냐? 이걸 다 주주들에게 나눠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금 조달하면서 기업의 자기 자본을 키우는데 미국은 S&P 500 기업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벅스처럼 아예 전액 자본 잠식인 회사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네. 좋은 회사들이에요. 뭐 MSCI 이런 것들 건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본 잠식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건 예비적 동기로 네. 기업에 돈을 놔두는 거예요. 혹시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버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돈을 모아놨다가 끊임없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본을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하는데, 미국은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를 예를 들면 설비 투자가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유상증자한다고 기업들에게 손 벌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프로세스로 기업이 돌아가고, 또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투자할 필요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자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막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 상장사들을 보면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는 당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이 더 많았습니다. 네. 예, 그 이건 뭐냐면 이 자금의 흐름이 기업에게 사업하라고 돈을 몰아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상당수 좋은 기업들은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건 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았고, 또 두 번째는 주주 환원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블랙락 같은 그 큰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뭐 자기들도 의결권 행사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ESG나 이런 거 가지고. 근데 블랙락이나 이런 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ETF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에 관심이 없어요. 개별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애플을 산다 그러면 미국의 기업 S&P 500을 묶음으로 사면서 애플을 사든가, 글로벌 테크 기업을 묶음으로 사면서 애플을 사는. 그래서 블랙락이라든가 아니면 스테이트 스트릿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ETF 회사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대주주를 보면 이게 다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릿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의결권에 관심이 없는 패시브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다 보니 경영진이 단기주의로 막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많이 조달해 주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존재 이유에 맞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급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네.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3개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 되고요. 아니면 주 LG를 사도 됩니다. 네. LG화학을 사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주주들에게 그 자금을 모아놓고 이렇게 중복 상장하는 나라들은 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미국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주주자본주의 과잉. 예를 들면 보잉 같은 회사는, 이 회사도 계속 흑자를 내다가 어떻게 보면 단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하면서 이 회사도 자본 잠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두 해에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도가 날 뻔했어요. 네. 완충,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완충 자산으로서의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어찌 보면 이 나라는 너무 주주들에게 좋은 나라지만 주주 자본주의의 과잉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 반대편에서 좀 주주 대접을 좀 잘 못 받는 나라인 것 같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주식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 확실히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나라의 주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ROE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본을 늘리고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무겁게 가는 건데,
애플의 경우는 기업 당기 순이익 증가 속도보다 EPS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사주를 사서 자기 자본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매우 도전적인, 우리가 이 주류 경제학을 보더라도 자본이 쌓이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어느 정도 자본 스탁이 쌓이면 인풋이 있더라도 아웃풋 효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하는 경제학의 상식이고요. 또 이 마르크스 같은 좌파 경제학자는 그 이윤율의 저하, 똑같은 말이에요. 규모가 커지면 자본의 효율이 떨어져서 막 전쟁이 나고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의 GDP 성장률이, 그 총량적인 GDP 성장률이 연평균 1.6밖에 안 되는데 ROE가 계속 높아져요. 네. 이거는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과 미국을 보면 참 극과 극의 나라구나. 한국과 비슷한 유형의 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가 한국과 같은 유형의 스타일이고요. 네. 근데 미국처럼 이렇게 자기 자본을 줄이면서도 돌아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장기 성과가 부진한 이유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70년대 이후로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그 비슷한 게 만들어진 게 72년부터인데요. 한 50년 동안에 한국 시장의 배움, 그 아주 강력한 강세장이 3번 있었어요. 네. 72년부터 78년까지 주가가 한 8년 동안에 종합주가지수가 연평균으로 한 30% 정도 8년 동안 올랐고요. 네. 85년부터 88년까지 그때는 뭐 연평균으로 한 58%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때도 한 연평균 30% 올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의 공통점이 한국 경제가 아주 그 경제 활력이 강할 때 주식도 좋았습니다. 네. 70년대는 오일머니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로 살짝 반전이 됐거든요. 그 고유가의 수혜를 우리나라 중동 건설붐이 우리가 중동 건설붐으로 누렸던 거고, 85년부터 88년까지는 3조 호황으로 정말 단군 일의 경제가 가장 좋을 때 주가가 좋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우리가 중국 덕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매크로의 활력이 좋을 때 주식이 좋았고, 그럼 이제 지난 10년의 부진을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더 이상 뭔가 과거처럼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아까 각도기님께서 이 구조조정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비효율을 줄이는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데 중국 이후에 대안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의 장기 정체로 이어진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세 번의 대세 상승장 때 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 중에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원화 강세가 보통 이렇게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긴 기간 원화 강세가 수반이 되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004년, 2007년도에 네. 원화가 이제 900원대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달러 강세가 거의 피크를 친 것 같고, 슬슬슬 약해지면서 원화도 100원 이상 강세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지속이 돼서 원화 강세가 가더라도 그때와 같은 어떤 산업의 새로운 어떤 카탈리스트가 네. 촉매가 없으면 네. 이번에는 그냥 단기적인 흐름으로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도 아직 덜 돼 있으니까. 뭐 그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통화 가치가 강한 나라의 주식을 자산을 사면 덕을 보니까 원화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조금이라도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번에 원화가 아주 많이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환율이 아주 높아졌을 때 이때가 경험이 2번 있었죠. 1, 2차 대세 상승장은 그때는 한국이 고정환율제였으니까 사실 환율 효과는 별로 없었고 외국인들에게 오픈하지도 않았지만, 외환위기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갔었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거의 장기적으로 뭐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길게 보면 280에서 2,000까지 간 거예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원달러 환율이 1,600원 갔다가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언저리까지 가면서 주가지수가 또 뭐 2,000원, 5, 600 간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원화가 약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원화가 아주 강해졌는데, 저는 이번이 다를 거라고 보는 포인트가 2가지인데요. 과거에 외환위기 때나 아니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원화가 유독 약했습니다.
외환위기는 한국의 고유의 악재였죠. 한국 경제 고유의 악재 때문에 원화가 약했던 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크게 보면 강달러가 나타났지만 한국처럼 통화 가치가 900원에서 1,6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나라 없었는데 2007년 8년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관리를 잘못해서 외화 부도가 날 뻔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는 한국 고유의 현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니까 한국처럼 제조업 잘하는 나라가 네. 아주 우호적인 환율 조건으로 무역 수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이 좀 다를 거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이번에는 원화만 약세가 아니고 네. 다른 통화가 다 약했어요. 그렇죠. 특히 올해만 놓고 보면 엔이 원보다 약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금 좀 경향적으로 증가율이 둔화가 되죠. 10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2.7, 11월이 마이너스 5.4 하다가 9월이 2.7, 10월이 마이너스 5.4, 11월이 마이너스 14% 됐죠. 일본도 무역 수지는 적자인데 지금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한 플러스 25%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원화만의 약세로 가졌던 수혜를 한국이 이번에는 못 누릴 거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예. 두 번째는 대중무역 수지인데요.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뭐 우리나라가 정말 수출로 먹고 살았죠. 네. 수출 말고는 성장의 동력이 없었어요. 네. 우리가 내수라고 하는 게 투자와 소비인데 투자는 그냥 우리 기업들이 전 열심히 했다고 봐요. 기업들이 투자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옳은 비판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GDP 성장률만큼 투자를 했고 또 GDP에 안 잡히는 해외 투자도 열심히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낙수 효과를 나는 그런 투자는 뭐 그냥 GDP 성장률 정도 한 거고 민간 소비는 카드 버블 붕괴 이후로 성장의 동력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경기 안 좋을 때 정부가 재정 써서 받쳐주고 수출에 따라서 우리 경기가 지난 한 20년 지탱이 되어 왔는데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7,9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7,100억 달러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7개월 동안에 6개월이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거든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중국이 코로나로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대중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 왔고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포지션을 정할 때 이를테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나갔을 때 중국으로부터 받게 될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쳤다고 봅니다. 네. 1,450원 고점을 쳤다고 보는데 원화 강세가 한국 주식에 긍정적인 동력이 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과거처럼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 네. 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조금 듣다 보니까 약간 주로 우울한 말씀 위주로 좀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꼭지 제목을 잡아주신 게 그래도 2023년은 올해보다 조금 낫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시려고 말씀은 하는데.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늘 높은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시장이 아래쪽으로 조정받으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니케이 지수가 89년도 39,000행을 시간이 지나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일본 니케이의 PER이 70배였고 또 우리나라 제가 70년대에 그 중동 건설 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국 건설업종 주가의 고점은 놀랍게도 1979년입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비싸면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는 시장에 과잉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장은 맡겨 있지만 밸류에이션도 비싸진 않으니까 네. 뭔가 크게 낭패는 안 보고 기회는 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뭐 시장보단 종목을 좀 열심히 당연히 뭐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주가 2% 올랐는데 그럼 뭐 딴 거 좋은 거 있었나요?
그거는 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 돈을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데 돈을 맡기는 게 더 나았지. 네. 자영업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성과가 나빴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의 장기 정체는 한국 경제의 장기 정체를 말해주는 거고 네. 그것은 주식 말고 다른 걸 했을 때 뭔가 대단한 대안이 있기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 돈을 정말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철저하게 바텀업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인덱스를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는 3, 4년에 한 번씩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12년과 지금 계산하면 연율하로 한 2%밖에 못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3,300 간 거는 언젠가요? 작년 7월이잖아요. 작년 7월부터 10년 놓고 보면 그때 성과는 한 8, 9% 연율화 되니까 문제는 한국이 꾸준하게 우상향 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푹푹 떨어지는 거니까 한국의 시장에 대한 투자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네. 2017년도 한 2,600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년대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또 시장보다는 종목을 잘 사야 되는 네. 이런 시장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센터장님이건 뭐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제 요즘 듣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거다. 네. 투자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질 거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어느 섹터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제 이거로 이제 이따가 좀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배팅은 3, 4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아주 비관론이 클 때. 클때 예. 싸게 사서. 뭐 이미 작년에 이제 그런 큰 시장이 좀 기회가 한번 지나갔고 네. 그럼 이제 몇 년 동안은 조금 시장이 좀 뭐 숨고르기 내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일 텐데 사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시장이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거든요. 주변 네. 여건들이. 아까 올해 시장이 특히 좀 부진했던 이유로 두 가지 정도 꼽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관련돼서 네. 모멘텀이 좀 안 좋았던 부분. 네. 근데 중국 관련 모멘텀 내년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건 전망보다는 약간 대응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주환원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 근데 이게 금방 바뀔까 싶기도 하고 네. 내년도에는 또 뭐 다들 얘기하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차를 두고 실제 기업 펀더멘탈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면 아예 시장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가운데서 뭔가 고르려는 노력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바텀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너무 이렇게 그 허무주의로 듣진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그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은 그 찰리 먼거가 한 말인데 이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아주 존경할 만한 성공한 투자자잖아요. 네. 주가가 뭐 장기간 올랐는데 워렌 버핏을 만든 종목은 10개라는 거 아니에요, 10개. 코카콜라 그리고 뭐 아멕스, 최근에 애플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찰리 먼거가 한 말 중에서 공감 가는 게 인생의 투자의 기회가 한 20번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네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한국과 같은 바텀업 마켓에서는 정말 어려운 게 이게 너무 또 허무주의로 들릴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늘 뭘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성공한 투자자지만 그 사람이 다 아냐? 그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자기가 아는 거에서 스트라이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니까 전 투자라고 하는 걸 꼭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종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럴 수 있을까라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는 이 사람들은 10종목만 골랐지만 10종목이 결국 성공에 기여했지만 하루에 읽는 책은 500페이지를 그 1930년생인 워렌 버핏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라고 하는 행위는 꼭 사고 파는 걸 수도 있지만 그 10개의 기업을 내가 고르기를 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꼭 사고 파는 것만이 투자라는 생각은 오히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게 좀
결과적으로 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버핏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그 미국의 마지막 사할 타자가 테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할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사할을 쳤냐? 그냥 구석에 들어오는 구석진 스트라이크를 안 치고 가운데 공만 그냥 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가 이 테드 윌리엄스보다 더 좋은 거는,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 안 치면 삼진 당하는데 이건 그런 게 없다는 거니까. 근데 물론 어렵다는 거 알고요. 우리 뭐 버핏과 같은 사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팔지 않더라도 늘 이 종목이 가진 본질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장 상황과 상관없이 좋은 투자자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도 내년도 시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경기는 둔화가 될 확률이 뭐 높겠죠. 이렇게 금리를 올렸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인플레를 잡기 힘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물가 잡으려면 뭐 세상에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건데, 그럼 내년도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더라도 뭐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수준까지 낮아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는 둔화가 되는데 금리는 더 안 올리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그 긴축적 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새로 사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주식에서 좀 물려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은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주식과 어떻게 보면 조금 재무적으로 부실해 보이는 기업의 주가가 크게 보면 작년 이후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다 밀려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의 길에 접어들었더라도 뭔가 좀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역시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중국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올해 내년도에 많은 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보다 개선이 되는 데는 중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중국은 뭐 이 코로나 봉쇄를 푼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뭐 우리나라 원화로 140조 원 규모의 뭐 특별 국채 또 발행한다고 하는데, 뭔가 중국은 저는 경제적인 자원이 효율적으로 안 쓰인다라고 봐요. 네. 그냥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하면서 아니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이런 식의 결국은 돈을 쓸 때는 뭔가 성장에 기여를 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다 과잉이에요. 만들어 팔 데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구조적으로는 저는 그 경제적 자원의 낭비가 되더라도 뭐 한 두세 분기 정도의 바짝 몰피는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년도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중국이 뭔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부양을 하건 아니면 안 돌아갔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건 간에 네. 내년도에는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도. 네. 또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인상적인 거는 미국이 소비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생산은 안 하고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아웃소싱하고 다른 나라는 미국에 파는 그런 식의 분업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요즘 직관적으로도 지금 미국이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페널티를 주면서 우리나라 재벌들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가 뭐 안 늘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투자는 놀라울 정도로 네. 미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이 한 10년, 십수년 전에는 한 10%, 11%, 12% 했는데 지금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거의 20%에 육박해요. GDP 대비 투자 금액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효율적이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이중 투자가 되는 뭐 거니까. 중국에서 만들었던 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통제 가능한데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그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란 측면에서는 비효율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투자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전통적인 제조업 주식들의 경우는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투자 사이클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내년에는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식들이 별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가 않아요. 네. 예. 그 전년도 한 12월 4분기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돈을 풀기 시작했고 지준율을 인하하기 시작해서 1년 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네. 없었죠. 그러면은 지금 누적된 완화의 양이 꽤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한 어느 정도 수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는 2008년도에 4조 위안 풀고 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후유증을 겪어서 네. 항상 조심한다 중국은 네. 이런 인상이 있는데요. 누적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돈을 풀었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푸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엔 그 효과가 안 난 게 그냥 경제를 봉쇄하니까 효과가 안 난 거예요. 그렇죠. 돈은 풀었지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이 2008년 9년도에 중국이 4조 위안을 풀어서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자본주의가 중국을 살렸는데 2008년 9년엔 중국이 돈을 씀으로써 중국이 자본주의를 살렸다는 평가도 있는데 근데 그때 과잉 투자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이 장기간 고생하게 된 네. 원인이 된 것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별로 없어요. 자본의 투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그 중국이 후진타오 주석 때까지도 민진국퇴라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유 기업은 좀 후퇴하고 민간 기업이 자원 배분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난 뭐 5, 6년은 완전히 국진민퇴거든요. 네. 거의 뭐 국유 기업들한테 국유 기업들이 사실 무슨 효율이 필요해요. 그들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기대값은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것이 몰핀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흐름일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박스권에 있더라도 등락은 있는 것이고 제조업 주식들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만 보면 너무너무 힘든데 뭐 전통 주식들이 보면 뭐 감내할 만하고 뭐 월마트나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거든요. 우리가 네. 또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 뭐 아마존류의 주식들이 인플레를 막는다, 디플레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몇 해 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네. 싸게 파니까 뭔가 효율을 맞는 건 맞는데 본질적인 인플레에 대한 대응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좌판만 깔아주고 소싱을 해서 파는 건데 네.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인플레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재고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물가. 근데 뭔가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재고를 가지고 뭔가 가격 결정력이 있는 현실 기반의 기업들은 나름 월마트 주가 같은 걸로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네. 한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효율적. 그래서 저는 내년도는 소부장류의 제조업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고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낫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시간이 조금 다 하긴 했는데 이제 사실 결론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지금 내년도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 미국의 투자 사이클에서 조금 이제 기회를 보시면서 이제 약간 그래도 소부장 중심으로 내년도에 조금 기회를 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내용은 없으실까요? 그 정도가 뭐 마지막으로 그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2022년 정말 그 6대사 주식 채권 분할 투자가 최악의 경험을 했었는데 네. 23년도는 그와 반대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미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이드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채권 투자는 지금은 한 5% 정도 이자를 주는 이런 것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한번 좀 자기의 자산에 좀 넣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 드는 것 같아요. 5%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20세기는 정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좋았던 시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주가도 우상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근데 1899년도 말에 미국의 다우 지수가 한 65포인트 했습니다. 근데 100년 지나서 1999년도 말에 다우 지수가 11,400까지 100년 동안에 17,000%가 올랐거든요.
그야말로 위대한 주식의 시대였는데 100년 동안 17,000% 오르려면 연율로 5.3%씩 100년이 쌓이면 그 대박이 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한 2%밖에 못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0년대 이후로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연율화 수익률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무위험 자산, 무위험 이자율이 한 5% 되고 주식은 사게 되면 원금이 깨질 리스크도 8%라 그러면 사실 웬만한 자산은 이자율이 5%라 그러면 이거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확정 금리부 5% 이상 주는 거를 자기 자산의 일부는 넣어줄 필요가 있고, 그럼 이 시대의 주식은 뭐냐? 장기적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주식의 성과도 뭐 썩 좋기가 힘든데, 그 시절이 70년대 미국이 그랬거든요. 미국이 69년부터 82년도까지 S&P 500 지수가 연평균이 마이너스 0.9였어요. 네. 그 아주 하이퍼 인플레 시대에 주식에서 한 14년 동안 마이너스 0.9라 그러면 사실 실질 수익률로 따지면 참 주식이 하게 되면 정말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근데 14년이 그랬지만 그런 그 14년이 마이너스 0.9로 재미없이 계속 갔느냐? 그거 아니에요. 네네. 그 기간 동안에 4번의 불마켓이 있고 4번의 베어마켓이 있었어요. 떨어지면 S&P 500이 반토막 나고 올라갈 땐 70% 올라가는 그런 식의 반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정체가 돼 있고 한국은 그 여건 내에서 저는 기회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뭐 드린 거긴 한데, 네. 주식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인과 산책 나온 개와 같다. 네. 결국 이제 주인이 걸어가는 길은 펀더멘탈이고 결국 강아지도 결국 나와서 주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한쪽으로는 막 저쪽으로 한 30m 갔다가 반대편은 20m 갔다가 이 박스권에서도 버블과 역버블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성과가 정체가 됐던 한국은 고점에 막혀 있는 시장이고, 근데 저점이 또 한국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과잉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저점으로도 크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 많이 밀렸을 때 또 주식을 사면 아까 말씀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이것이 뭐 아주 쇼텀의 트레이딩이 아니고 3, 4년에 한 번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또 한 번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패닉이 와서 한 번 더 만약에 밀리는 장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위쪽으로 막혀 있더라도 아래쪽으로 조정을 통해서 좀 오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마지막에 제가 조금 하신 말씀 다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추가 질문 드렸는데 우리 각도기님께서 또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의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